지난밤 국내 통신사들이 첩보전을 방불케 한 움직임으로 세계 첫 5G 상용화를 이뤄냈습니다. 5G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통신 3사 간의 각축전도 막이 올랐는데요. 잠시 후 경제 집중 분석 리얼토크에서 5G 통신 시대 개막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나라 3개 통신사의 포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5G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객의 어떤 혜택을 강조하고 연말까지 한 7만 개 정도를 깔아가지고 실질적으로 5G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테스트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KT가 추구한 5G는 패러다임의 변화고 시스템의 변화고 구조의 변화입니다. 5G라는 이름으로 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겁니다. LG U+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고객들의 일상이 더욱 재미있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5G 시대에 달라질 모습들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 그리고 이주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 설문조사를 봤더니 5G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약 13.7% 정도고 반면에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은 뭐 처음 들어왔다는 사람이 40% 가까이 되더라고요. 5G가 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5G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3초라고 얘기합니다. 3초가 뭐냐면 초고속, 초지연, 초연결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고속은 말 그대로 속도가 빠른 거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초지연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 속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운전을 할 때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km를 달리는 자동차가 세웠었을 때 한 1m 정도로 가서 쓴다고 하면 5G가 되면 한 3cm 정도 가서 쓰는 그런 거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초연결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더 많은 기기들이 한꺼번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네. 교수님, 이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뭐 1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군요. 쉽게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이 5G 시대가 열렸는데 당초 내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젯밤 11시쯤에 기습적으로 개통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한국의 약간 자존심 경쟁인 것 같은데요. 원래 저희들이 5일로 예정되어 있었고 미국의 버라이즌 같은 경우도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을 당겨서 오늘 4일 날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이라도 빨리 개통을 해서 1위 자리를 타이틀을 거머쥐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 당겨서 어젯밤에 개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앞당겨서 한다니까 부랴부랴 놀래가지고 우리도 서둘렀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세계 최초의 5G 1호 가입자들도 이슈가 됐죠. 지금 보면은 각 통신사마다 어떤 통신사는 좀 굉장히 평범한 분들 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분들을 하기도 했는데 아마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신차가 나오면 뭔가 1호를 인도하는 분들은 뭔가 특별한 분들을 초대를 해서 이벤트를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차를 출시했다는 홍보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처럼 이제는 4G 시대가 끝나고 5G 시대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의미로서 뭔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SK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타들도 많이 초대해서 아주 굉장히 큰 성대한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어떤 홍보 효과를 많이 노렸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역시 최대 관심은 요금이었는데 지금 이 통사들이 경쟁적으로 완전 무제한 요금을 내놓고 있어요. 얼핏 들으면 이제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이게 또 네트워크 부담이 될 수도 있나요? 일단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네트워크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지금은 이제 5G를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5G에 가입을 할지 그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교수님 기지국 구축이 좀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지금 과제들이 남아 있나요? 아무래도 이게 기존의 4G를 장비들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 이렇게 단순 개량하는 게 아니라 5G 장비로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도시 중심 이런 쪽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만 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저 지방은 못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 들리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근데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을 할 것 같지는 않은 게 보통 4G하고 5G를 갖다가 함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기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위원님 이 기지국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교수님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4G하고 5G가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전파에 우리 프리퀀시가 다르다는 게 큰 차이거든요. 저희들이 사용한 주파수 대역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물리학적 용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용하게 되는 그 전파의 파장이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밀리미터 파라는 용어들도 많이 쓰곤 하는데 이게 파장이 짧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4G나 3G에 사용한 전파는 약간 음파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파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굉장히 초단파로 가게 되면은 약간 빛과 같은 성질의 직진성을 갖게 되어서 조그만 장애물이 있어도 심지어는 약간의 수분과 어떤 공기 중에 있는 불순물 가지고도 전파가 방해가 되는 가속 현상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과 같이 큰 빌딩의 높은 곳에 대형 기지국을 띄엄띄엄 세우는 방식으로는 이게 완벽하게 전파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약간 전파 음영 지역에만 사용하고 있는 셀 단위의 그 소형 기지국들이 이제 메인 기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지국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니까 기존보다 인프라를 까는 데 비용되는 시간과 비용과 노력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위원님 그런데 이 5G가 모바일 통신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시티, 뭐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5G가 개통을 바로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통 모바일 폰에서 4G가 5G로 바뀌는 데 시간이 몇 년에 걸려야 절반 이상이 아마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뭐 우리가 먼저 더 기대를 하는 거는 B2C보다는 B2B 쪽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아까 저희 뭐 자동차의 그 제동거래 짧아진 효과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저희들이 ITS 같은 이런 인텔리전트 트래픽 시스템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 수술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한 우리가 스마트 도로라든지 스마트 시티 같은 거 구축할 때 IoT나 V2V 같은 곳의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 4G로 했을 때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래픽의 양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속도 같은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제한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5G 서비스가 되면은 그러한 제약들이 굉장히 많이 풀리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마음속과 기술력으로 갖고 있었지만 구현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 실현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까요? 예, 산업 현장에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스마트 공장을 구현할 수 있다. 기존의 스마트 공장이 그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을 넘어선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MWC 행사에서 LG가 어떤 서비스를 선보였냐면요. 바르셀로나에서 국내 평택 공장에 있는 금형 설비를 갖다가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거를 선보였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보편화될 수 있다. 이 5G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5G의 주력 서비스 중 하나가 증강현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증강현실은 저희가 조금 더 참을성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보통 가트너 그룹에서 하이프커브라고 해서 기술이 어떻게 지금 혁신 단계를 거쳐가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증강현실은 저희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기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까지 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체감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라든지 이런 쪽에서 교육용으로 해서 쓰이고 있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 큰 그 이슈가 되고 그런 쪽에서 좀 이런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금 교수님이 이 증강현실에 대해서는 조금 오랫동안 기다리고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뭐 그쪽에 저희도 보고서도 몇 편 쓰긴 했었는데 사실 2015년에 이제 주요한 업체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을 그다음에 플랫폼 같은 것들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3,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의 관심에 비하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더딘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드웨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지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지러움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컨텐츠가 오히려 중요한데 정말 저희들이 각 분야에서 그거를 활용했을 때 굉장히 효용성이 높아지는 컨텐츠와 그런 분야들을 많이 발굴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VR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산업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한 컨텐츠 같은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속도가 좀 더뎌진 상황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이 5G 기술을 선점하는 쪽이 이 기술 산업 분야를 앞으로 이제 주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4차 혁명 시대 저희들이 많이 언급을 하면서 이제 통신이 중요해진 건 맞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5G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프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굉장히 좋은, 굉장히 넓은 고속도로를 뚫어놓은 거와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이걸 뭐 자동차 전용 도로로만 쓴다면 뭐 그것이 갖는 의미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가 됐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됐든지 아니면 시티 자체를 아예 통째로 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가 됐든지 그 통신, 빨라진 통신, 그다음에 많은 트래픽을 할 수 있는 그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은 각자의 기술이 또 개발돼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상당 부분은 저희들 제도에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는 것들 우리는 지금 테스트를 못 해가지고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도 좀 규제를 풀어주는 병행돼 나가야지만 우리들이 인프라 구축해 놓은 것들이 제대로 된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5G 통신이 산업 현장에 정말 녹아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체감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글쎄요, 산업 현장에 그 녹아드는 데는 오히려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이게 기술적인 완성도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그거를 쓰면서 거기서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도를 사실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그런 시도가 쌓이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큰 생산성 증가 효과가 나오는 그런 모델들이 나올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5G가 이게 세계 최초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거 가지고도 사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는 꼭 이게 뭐 당장 우리가 어떤 효과를 체감한다고 하기보다는 이런 산업 현장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인프라가 깔렸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5G 시대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그만큼 또 우려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일단 뭐 가게에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용자가 대형 보안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이 안전 문제라고 하는 게 저희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슈가 되는 건데요. 이 통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기기들이 더 많이 연결되고 할수록 사실 그런 이슈들은 점점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대체하는 이 보안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양자 컴퓨터가 또 나오면은 이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그 양자 컴퓨터를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거기서 또 보안이 뚫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계속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위원님, 지금 이제 한국, 중국, 미국 3파전에서 한국이 일단 세계 첫 5G 상용화에 성공은 했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개통을 했으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사실 저희들이 반도체 같은 제조업이랑 좀 달라서 우리가 사실은 통신이 개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통신 사업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품이나 장비나 모든 것들을 구입해가지고 최적화시키는 것들, 그다음에 서비스를 질을 개선하는 것들이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들이 사실 어떤 기술력 축적으로 인해서 뭐 글로벌리 진출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의 통신 사업자라는 건 대부분 로컬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수출하는 품목은 대부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대규모 통신 사업자들은 장비 부품을 대부분 뭐 중국에 있는 화웨이나 ZTE 2개 업체하고 그다음에 에릭슨, 노키아 같은 유럽의 기업들 이게 4개사가 지금 거의 과점을 형성하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후발주자로 참여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장비 구매라든가 시스템 할 때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약간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사실 반도체에서도 비슷한 저희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 저희들 네덜란드 ASML이나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대부분의 장비를 저희가 공급한 주요 장비들이 공급을 하고 있어서 만약 이 두 기업이 우리 한국에 팔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통신 사업자들도 통신 서비스 업자들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내재화할 수 있는 것들이 병행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이 5G 시대의 과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 이제 5G 시대에 인프라가 깔린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저희가 이 인프라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거기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앞서서 아까 이야기됐었던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시티나 자율주행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환경이 조성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막연한 개념이었던 5G가 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새 시대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해집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